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웰빙 스토리의 김민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일어섰다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가십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올해 며칠 전 우리나라 한 원로 배우분께서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음악을 빛낸 분이셨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사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저혈압 쇼크였습니다. 저혈압 쇼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혈압이라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혈압은 위험하다고 들어서 다들 신경 쓰시지만 저혈압은 그냥 혈압이 좀 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는 지난 20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며 특히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혈압은 고혈압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혈압은 심장과 뇌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최대 2.5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2.5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혈압의 진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시니어 웰빙 스토리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다음 건강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혈압.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고혈압의 반대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압이 낮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정상 혈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혈압은 위 숫자가 120, 아래 숫자가 80 미만입니다. 위 숫자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아래 숫자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쉴 때 혈관에 남아있는 압력이죠. 그럼 고혈압은 언제일까요? 위 숫자가 140 이상, 아래 숫자가 90 이상일 때입니다. 반대로 저혈압은 위 숫자가 90 미만, 아래 숫자가 60 미만일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혈압을 수도관에 비유해 볼까요? 고혈압은 수도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물이 세게 흐르는 상태입니다. 수도관의 압력이 너무 세면 결국 수도관이 터지겠죠? 그래서 고혈압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저혈압은 어떨까요? 저혈압은 수도관에 물이 충분히 흐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물이 약하게 흐르면 집 곳곳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너무 낮으면 뇌, 심장,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에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뇌는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혈압이 낮으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혈압 환자분들이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시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세 박모 어르신이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혈압이 낮으셔서 아침마다 어지러움을 느끼셨어요. 하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지내셨죠.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어서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분이 계셔서 빨리 병원에 오셨지만 넘어지시면서 엉덩이뼈에 금이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혈압의 무서운 점입니다. 저혈압 자체보다 저혈압 때문에 넘어지면서 다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골절로 누워 계시면 폐렴 같은 합병증이 생기고 결국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저혈압이 있는 노인분들은 심장과 뇌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2.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지만 저혈압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면 저혈압이 더 위험해질까요? 첫째, 혈관이 노화되면서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갑자기 일어서도 혈관이 빠르게 조절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둘째, 심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면 혈압을 유지하기 어렵죠. 셋째,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 여러 약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탈수가 쉽게 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고 화장실 가기 불편해서 물을 적게 드시는데 이것이 저혈압을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저혈압이 있을 때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어떤 증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저혈압의 구체적인 증상과 꼭 알아두셔야 할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한 번에 벌떡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침대 끝에 앉아서 잠시 쉬었다가 일어나시나요? 만약 후자라면 이미 저혈압의 신호를 느끼고 계신 겁니다. 저혈압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어지러움입니다. 특히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눈앞이 깜깜해지는 증상이죠. 의학 용어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요? 누워 있을 때는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로 쏠리죠. 젊고 건강한 사람은 혈관이 빠르게 수축해서 뇌로 가는 피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순간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 증상은 피로감입니다. 항상 기운이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십니다.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시죠? 이것도 저혈압의 신호입니다. 혈압이 낮으면 온몸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운이 없겠죠. 세 번째 증상은 집중력 저하입니다. 머리가 멍하고 방금 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고 TV를 봐도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네 번째는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앞이 뿌옇게 보이거나 눈앞에 별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증상들도 저혈압의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은땀입니다. 특별히 덥지도 않은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죠. 여섯 번째는 메스꺼움입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곱 번째는 가슴 두근거림입니다. 혈압이 낮으면
심장이 더 빨리 뛰어서 부족한 혈액 공급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있으시다면 저혈압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천천히 조금씩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원래 혈압이 낮아요. 젊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분은 어느 날 마트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 병원에 가셨지만 자칫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특히 주의하셔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더운 여름날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서 혈압이 더 낮아집니다. 둘째, 식사 후입니다. 밥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피가 위장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식후의 어지러움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셋째, 목욕 후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쓰러지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넷째, 오래 서 있을 때입니다. 버스를 기다리거나 줄을 서 있거나 장시간 서 있으면 다리에 피가 고여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약을 새로 드시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혈압을 측정해 보셔야 합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으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 후, 저녁 잠들기 전 하루 3번 측정해 보세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누워서 잰 혈압과 일어서서 잰 혈압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일어섰을 때 혈압이 20 이상 떨어진다면 기립성 저혈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혈압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특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저혈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혈압 쇼크입니다. 지금부터 이 무서운 저혈압 쇼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혈압 쇼크, 이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 저혈압과 저혈압 쇼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저혈압은 만성적으로 혈압이 낮은 상태입니다. 증상이 있긴 하지만 서서히 나타나고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혈압 쇼크는 급성으로 발생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주요 장기에 피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원로 배우분도 바로 이 저혈압 쇼크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혈압 쇼크가 일어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뇌에 산소 공급이 끊깁니다. 뇌는 산소 없이 단 4분만 지나도 심각한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거나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심장도 제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심장 자체에도 피가 필요한데 그 피가 공급되지 않으니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신장도 문제가 생깁니다. 신장은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장기인데 피가 안 오면 기능이 멈춥니다. 간, 폐,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기가 동시에 기능을 잃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다장기 부전이라고 합니다. 저혈압 쇼크의 증상은 일반 저혈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호흡이 매우 빨라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헐떡이면서 숨을 쉬게 되죠. 둘째,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가워집니다. 특히 손끝, 발끝이 파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맥박이 매우 빠르고 약해집니다. 손목에서 맥을 짚어보면 실처럼 가늘고 빠른 맥박이 느껴집니다. 넷째, 심한 메스꺼움과 구토가 나타납니다. 다섯째, 의식이 흐려집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심하면 의식을 잃습니다. 여섯째,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일곱째, 극심한 불안감과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저혈압 쇼크는 원인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체액 감소성 쇼크입니다. 출혈이나 심한 구토, 설사로 몸속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갈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피를 많이 흘리거나 심한 장염으로 계속 토하고 설사하면 이런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인성 쇼크입니다. 심장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펌프 기능을 못할 때 생깁니다.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이 갑자기 악화되면 이런 쇼크가 올 수 있죠. 세 번째는 폐혈성 쇼크입니다. 심각한 감염으로 온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폐렴이나 요로 감염이 심해지면 이런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경성 쇼크입니다. 척추 손상이나 심한 통증으로 신경계가 이상을 일으켜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알레르기성 쇼크입니다. 음식이나 약물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 급격히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혈압 쇼크는 단 몇 분만 해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저혈압은 천천히 관리하면 되지만 저혈압 쇼크는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이 이런 증상을 보이신다면 단 1초도 지체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혈압 쇼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하시거나 영상을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 하나가 여러분이나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혈압 쇼크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하실 때는 침착하게 다음 정보를 전달하세요. 환자의 나이, 의식 상태, 호흡 상태,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말씀하세요. 119에 전화하셨다면 구급차가 오는 동안 기본 응급 처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힙니다. 침대나 소파보다는 단단한 바닥이 좋습니다. 절대 앉히거나 세우지 마세요. 두 번째, 다리를 올립니다. 베개나 쿠션, 담요를 접어서 발 밑에 받쳐주세요. 다리를 심장보다 30cm에서 45cm 정도 높게 올립니다. 왜 다리를 올릴까요? 다리에 고여있던 피가 중력에 의해 심장과 뇌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압을 조금 올릴 수 있습니다. 단 머리나 목, 등을 다쳤을 때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몸을 조이는 옷을 풉니다. 넥타이, 벨트, 브래지어 같은 꽉 조이는 옷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호흡을 편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체온을 유지합니다. 담요나 외투로 환자를 덮어주세요. 쇼크 상태에서는 체온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덥게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의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름을 부르고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반응을 확인하세요. 의식이 있으면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안심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6번째, 의식이 있고 토하지 않는다면 소금물이나 이온 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합니다. 단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만 들이세요. 의식이 없거나 토할 것 같으면 절대 물을 주지 마세요. 기도로 들어가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7번째, 호흡과 맥박을 계속 확인합니다. 환자의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보고 손목이나 목에서 맥박을 확인하세요. 만약 호흡이 없거나 맥박이 느껴지지 않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슴 정중앙에 손을 올리고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합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압박을 이어가세요. 8번째, 구토가 나오면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을 옆으로 돌려주세요. 9번째, 환자를 혼자 두지 마세요. 가능하면 한 사람은 환자 곁에 있고 다른 사람이 119에 전화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계신다면 119에 전화한 후 스피커폰으로 대화하면서 응급처치를 하세요. 10번째, 환자가 먹던 약이나 병원 기록이 있으면 준비하세요. 구급대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병원에 도착하면 의료진이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합니다. 먼저 정맥으로 수액을 빠르게 넣어 혈액량을 늘립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필요하면 혈압 상승제를 주사로 투여합니다. 출혈이 원인이면 수혈을 하거나 출혈 부위를 막습니다. 감염이 원인이면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심장 문제가 원인이면 심장을 안정시키는 약을 씁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빠르게 찾아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쇼크 상태가 1시간 이상 지속되면 장기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발견과 신속한 응급처치 그리고 즉각적인 병원 이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신 응급처치법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공유하세요. 특히 함께 사시는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쇼크가 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저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아침 루틴부터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기상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밤새 누워 계셨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한 아침 기상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눈을 뜬 후 최소 30초, 가능하면 1분 정도 누운 채로 천천히 몸을 깨워주세요.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이고 손가락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조금씩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 옆으로 돌아 누우세요. 바로 일어나지 말고 먼저 옆으로 몸을 돌립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 돌아 누워서 30초 정도 쉬세요. 이 자세에서 심장이 혈압을 조절할 시간을 줍니다. 세 번째 단계, 침대 끝에 앉으세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침대 끝에 앉습니다. 이때 발을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최소 1분, 가능하면 2분 정도 앉아 계세요.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어지러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번째 단계, 천천히 일어서세요. 앉아서 충분히 쉬었다면 이제 천천히 일어섭니다. 침대나 벽을 잡고 천천히 일어서세요. 일어선 후에도 바로 걷지 말고 그 자리에서 10초 정도 서 계세요. 다섯 번째 단계,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물 한 잔이 혈액량을 늘려서 혈압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압박 스타킹을 신으세요. 저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압박 스타킹은 다리에 피가 고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제품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 아침 식사는 꼭 하세요.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떨어지고 이것이 저혈압을 악화시킵니다. 간단하게라도 꼭 드세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또는 빵과 우유라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 혈압약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아침에 어지러움이 심하시다면 약이 너무 강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약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8단계를 매일 아침 실천하세요.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에 5분만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알람을 5분 일찍 맞추고 그 5분 동안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아침 루틴 외에 하루 종일 지켜야 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혈압을 이기는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은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저혈압을 관리하는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컵으로 8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은 혈액량을 늘려서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잠들기 1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세요. 단,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이나 운동 후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염분 섭취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고혈압 환자는 짜게 먹으면 안 되지만 저혈압 환자는 적당한 염분이 필요합니다. 소금은 수분을 몸에 붙잡아 두어 혈액량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짜게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에서 6g 정도가 적당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을 조금 더 드시고 반찬의 간을 약간 더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치, 된장찌개, 미역국 같은 한국 음식이 좋습니다. 세 번째, 소량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를 위해 피가 위장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서 식후에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배불리 먹기보다 5끼에서 6끼로 나눠서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저녁 이렇게 나눠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혈압도 유지됩니다. 네 번째, 카페인을 적당히 활용하세요.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려줍니다. 아침 식사 후 커피 한 잔이나 오후 녹차 한 잔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불안감이나 불면증이 생길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잔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저녁 시간 이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고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은 근육을 만들고 혈액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식품을 드세요. 아침에는 달걀이나 두부,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 저녁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비타민 B12를 챙기세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저혈압이 악화됩니다. 비타민 B12는 간, 조개, 고등어, 김, 미역 같은 해조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철분도 빈혈 예방에 중요합니다. 시금치, 소고기, 굴, 달걀 노른자에 철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철분이 부족하기 쉬우니 더 신경 써서 드세요. 여덟 번째, 술은 피하세요.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저녁에 술을 드시면 다음날 아침 혈압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술은 피하시고 부득이하게 드셔야 한다면 소주 한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아홉 번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식사 직후 누우면 소화도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은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걸으세요.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천천히 걷는 정도가 좋습니다. 열 번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면 우리 몸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 이런 식습관들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시면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이런 식습관을 3개월 실천하셨는데 아침 어지러움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약보다 강력한 우리의 치료제입니다. 그렇다면 식습관 외에 또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저혈압 관리를 위한 전체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 루틴과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루 전체를 통틀어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저혈압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면 더 악화됩니다. 운동은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거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가 익숙해지면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맨손 체조 같은 운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이나 오래 서 있는 운동은 피하세요. 운동 중에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앉아서 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 부족은 자율신경계를 흐트러뜨려 혈압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음악 듣기, 책 읽기, 가벼운 산책, 친구와 전화통화, 손자, 손녀와 놀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하루 여러 번 반복하세요. 네 번째, 급격한 자세 변화를 피하세요. 앉았다 일어설 때, 누웠다 일어날 때 항상 천천히 움직이세요.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 목욕탕에서 나올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뜨거운 환경을 피하세요. 사우나, 찜질방, 뜨거운 목욕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목욕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욕 시간도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여름철 더위도 조심해야 합니다.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고 외출 시에는 모자를 쓰고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여섯 번째, 약물 복용을 주의하세요. 고혈압 약, 이뇨제, 항우울제, 이런 약들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약을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모든 약을 한 곳에서 종합 체크 받으세요. 약국에 가실 때 약 봉투를 모두 가져가서 약사님께 확인받는 것도 좋습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혈압을 규칙적으로 재세요. 집에 혈압계를 하나 마련하세요. 요즘은 자동 혈압계가 저렴하고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아침 기상 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잠들기 전 하루 3번 재서 기록하세요. 수첩이나 달력에 적어두면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혈압이 90에서 60 이하로 자주 떨어지거나 어지러움이 심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여덟 번째, 압박 스타킹을 활용하세요. 압박 스타킹은 다리 정맥에서 피가 고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벗으세요.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오래 서 있지 마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마트에서 줄 설 때, 가능하면 앉아서 기다리세요. 부득이하게 서 있어야 한다면 발을 앞뒤로 움직이거나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종아리 근육을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인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습니다. 열 번째, 가족에게 알리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가족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함께 사시는 배우자나 자주 연락하는 자녀분들께 저혈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이나 친구에게도 알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부터 모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1가지, 내일은 2가지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서 10년 뒤, 20년 뒤에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 몸은 좋은 습관에 언제든 반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분명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저혈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함께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단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천천히 일어나기. 이것 하나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집니다. 눈을 뜨면 30초 기다리고 옆으로 돌아 누워 30초 쉬고 침대 끝에 앉아서 1분 기다리고 그 다음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다음 주에는 물 마시기를 추가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 한 달 후에는 많은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두 번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건강 관리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함께 실천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배우자가 아침에 깨워주실 때 5분 여유를 달라고 하세요. 자녀분들께 집에 물병을 준비해 달라고, 압박 스타킹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세요. 손자, 손녀와 함께 공원 산책을 나가보세요. 가족이 함께하면 실천하기도 쉽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기록하세요. 작은 수첩이나 달력을 준비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서 적어두세요. 물을 몇 잔 마셨는지, 운동은 몇 분 했는지, 어지러움은 몇 번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기록하세요. 기록을 보면 어떤 날은 혈압이 좋고 어떤 날은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을 때, 무엇을 했을 때 혈압이 좋아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세요. 저혈압이 있으시다면 3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세요. 혈액 검사로 빈혈은 없는지, 심전도 검사로 심장은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자주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솔직하게 증상을 말씀드리세요.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어지럽다면 어지럽다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저혈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도 갈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웃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행복한 마음은 면역력을 높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한 것, 맛있는 밥을 먹은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이런 작은 감사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여섯 번째,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저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매일 수십 명의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오늘 여러분처럼 저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80세 할머니께서 저혈압을 잘 관리하셔서 지금도 매일 산책하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 며칠은 잘하다가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물 마시는 걸 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실수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8번째, 자신을 칭찬하세요. 오늘 하루 물을 8잔 마셨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천천히 일어나는 것을 실천했다면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세요.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 다음 실천의 동력이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잘했어. 내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저혈압이 있다고 건강한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혈압도,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 몸은 좋은 습관에 언제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70세에 시작하셔도 80세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건강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47분 동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3가지 핵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저혈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고혈압만큼이나 위험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사망 위험을 2.5배나 높이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어지러움, 피로,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들을 나이 탓으로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혈압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저혈압 쇼크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호흡 곤란, 피부 창백,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전화하세요. 두 번째 핵심, 아침 기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을 뜨면 30초 기다리고 옆으로 돌아 누워 30초 쉬고 침대 끝에 앉아서 1분 기다리고 천천히 일어서세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아침 식사는 꼭 하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아침 어지러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핵심, 생활 습관이 답입니다. 하루 물 8잔 마시기, 적절한 염분 섭취, 소량씩 자주 먹기,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6가지가 여러분의 혈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세요. 여러분,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혈압은 위험하다, 아침 기상이 중요하다, 생활 습관이 답이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앞서가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저혈압의 위험성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웰빙 스토리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 중에 저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혈압으로 어떤 증상을 겪으셨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젊게 만드는
숨은 루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지는 놀라운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좋은 선택을 하시면 내일은 더 건강한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 김민희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내일도 건강하게, 평생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웰빙 스토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